오늘의 정치권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김관호 계명대 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 관련한 의혹들, 정치권 공방은 며칠째 이어지고 있는데 국방부가 이게 휴가 과정이 특혜가 아니다 이런 의견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의 공세는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민주당은 왜곡된 정치 공세다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들에 대해서 두 분의 전반적인 평가 한번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국방부가 설명을 좀 했는데 해명이 되기보다는 우리 변명적인 어떤 성격으로 좀 들리는 것은 저만이 그런 건지. 그러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그러니까 부득이한 상황에서는 전화로 병가를 연장할 수 있다라고 네. 얘기를 했는데 부득이한 상황이라는 것이 사실 천재지변이나 교통이 두절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서 씨 같은 경우는 사실은 수술을 했고 아프고 고통이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제 차를 충분히 타고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가 아닌데도 이제 전화로 한다면 이것에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은 이제 군인들은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실질적으로 군을 경험했다거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와닿지 않는 그런 해명이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그 추미애 장관의 아들이 사실은 그 당시에 뭘 했어야 되냐면 아프더라도 일단은 군부대 가서 군부대 병원에 입원을 하든가 아니면 거기에서 이제 다시 병가 처리를 받아가지고 나오든가 이렇게 했으면 지금의 논란이 사실상 없었을 텐데 전화로 모든 것을 해결하다 보니까 이러한 무리수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또 이제 국방부가 이런 해명들을 해 나가면서 사실은 이제 휴가 명령서라든가 이 증빙 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보존이 안 돼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또 어떻게 해서 이해를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이 일종의 이제 군의 어떤 이 행정의 어떤 난맥상을 보여주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거죠. 통상적인 것과 비교해 보면 예외적인 부분들이 많이 보이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제 앵커님 말씀하신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요. 뭐냐면 국방부의 해명 이렇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지휘관한테 그 정도의 재량권이 있다는 거예요. 30일 이내로 입원이 아닌 경우에 한해서 연장해 줄 수 있다. 그리고 전화로도 가능하다.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는 지휘관의 재량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시자고요. 규정이라든지 훈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드는 이유는 재량권을 축소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죠. 재량권을 많이 할수록 어떤 부작용이 생기냐면 많은 민원들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재량에 의해서 청탁을 들어줄 수 있는 여지가 많거든요. 즉 재량권이 줄어들고 훈령이나 규정대로 한다면 그런 여지가 점점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량권이 많다는 건 그만큼 부정청탁의 공간이 많아지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규정이나 훈령에 지금 그 대목이 있느냐 여러 가지 의미에서 어저께 국방부가 6쪽이나 그의 분량으로 지금 해명을 했지만 훈령을 찾아봐도 규정을 찾아봐도 실제로 전화로도 된다라든지 이런 식의 규정은 없어요. 이 모든 표현들은 다 재량권이라는 어떤 표현 속에 뭉뚱그려져 있기 때문에 국방부의 그 해명이 아까 교수님 말씀처럼 변명으로만 들리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또 어쨌든 지금 야당의 공세는 계속되고 있고 여당에서는 이게 야당의 정치 공세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다음 주에 국회 대정부 질문이 예정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기서 추미애 장관이 또 어떤 식의 답변을 할지가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야당이 벼르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어떤 형태로든 최고의 어떤 압력을 넣어서 추미애 장관을 궁지에 몰아 넣으려는 그런 준비들을 아마 철저하게 할 텐데 그러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정치적인 법적인 하자 문제를 아마 가장 이제 그것이 유효하죠. 그런 어떤 증빙 자료가 있다면. 그렇지만 만약에 그런 것이 충족이 안 된다 그래도 사실상 어떤 도덕적이라든가 정치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준비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나 이제 초기에 추미애 장관이 관여한 적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어제 나온 건가요? 지금 국민의힘의 당에서 나온 문건을 보면 거기에 이 상당 부분 부부 중에 한 분이 사실 전화를 해서 그렇죠. 국방부의 민원실에 전화를 해서 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어요. 그런 것 등등의 어떤 자료들을 갖고서 사실은 어떤 거짓말 논란 이런 것들을 부추겨서 실질적으로 이제 추미애 장관이 정치적으로나 도덕적으로 굉장히 궁지에 몰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게 할
공산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예상합니다. 예. 추미애 장관의 대정부 질문에서 어떤 태도 뭐 이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사실 추 장관이 앞서서 지난 1월 인사청문회부터 지금까지 이런 의혹에 대해서 본인의 답변하는 과정에서 그게 사실상 좀 이른바 좀 여론을 건든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이 답변 태도나 이런 것들이. 근데 추 장관의 평소 스타일을 봤을 때 또 대정부 질문에서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또 굽히진 않지 않을까 인정하는 것은 과연 하고 넘어갈까 이런 부분들도 많이 관심을 모으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제 추측한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추미애 장관의 스타일이 있어요. 그거는 뭐 장관 이전에 정치인으로서도 어떠한 문제든지 자신이 굽히지 않았거든요. 예. 그 맞대응을 하고 거기에 또 다른 어떤 논리를 제시해서 이슈를 이끌어 나가는 그런 스타일의 정치인입니다. 장관이 돼서도 마찬가지예요. 역대 어떤 법무부 장관보다도 언론에 노출되는 빈도수가 가장 높았을 겁니다. 그 대부분은 사실은 적극적으로 발언하는 그러니까 정치인이 아닌 그러니까 장관인데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아주 어떤 문제든 다 적극적으로 나섰거든요. 특히나 아들 문제에 한해서도 대개는 나의 아들과 관련된 문제이므로 검찰의 수사를 지켜보겠다라는 선에서 거리를 두는 게 일반적인 어떤 지금까지의 어떤 예였는데 가족들과 지인들, 친지들의 어떤 관련된 사건이라면 더군다나 법무부 장관이라면 검찰을 지휘하는 지휘권이 있고 인사권이 있는데 자신의 어떤 아들과 관련된 수사와 관련된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라도 사실은 처음부터 똑같은 입장을 견지하는 게 굉장히 편했을 거예요. 예. 내가 지금 관련된 문제이므로 내가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다. 수사를 지켜보자. 이렇게 만약에 처음부터 끝까지 나섰다면 이런 공경에 처하지 않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굉장히 적극적으로 반응을 했거든요. 뭐 소설을 쓴다든지 아들이 울고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정치적 워딩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사적인 어떤 그런 표현들이고 국민들의 감정을 좀 이렇게 거스르는 그런 문제로 지금은 이렇게 비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볼 때 대정부 질문을 말씀하셨는데 대정부 질문은 다를 것이다. 왜 다르냐면 이렇게 보셔야 돼요. 지금 추미애 장관이 그런 스타일의 어떤 장관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입을 다문 거는 포인트가 있어요. 모멘텀이. 즉 지난 신원식 의원이 1일과 2일 날 했던 패턴입니다. 1일 날 보좌관한테 전화가 왔다라는 말만 했어요. 그리고 의원들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중적으로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을 어떻게 하냐면은 보좌관한테 시켰느냐? 보좌관한테 시킨 것은 만약에 시켰다면 직권남용이냐? 여기에서 법무부 장관이 어쨌든 대답을 합니다. 만약 일반적으로 그렇게 전화를 했다면 그것은 직권남용이다. 그런데 그 다음날 바로 녹취록을 풀어버려요. 그러니까 그 전날 했던 발언에 대해서 사실은 좀 전략적인 어떤 그런 신원식 의원의 그런 나눠서 풀기 이런 전략이 아니었는가 싶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후부터 사실은 추미애 장관이 입을 다물기 시작하거든요. 즉 신원식 의원이 무엇을 갖고 있을까? 혹은 주호영 원내대표가 표현하듯이 어떤 결정적인 그런 그런 건이 있을까?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사실은 일이 이 일과 같이 얽히지 않겠다라는 것이 추미애 장관의 지금 어떤 전략이 아니겠느냐. 그것이 충돌하는 지점이 바로 본회의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상대방이 어떤 카드를 어떤 패를 쥐고 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섣불리 대응하는 것보다는 좀 상황을 지켜보자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정세균 총리가 이런 얘기를 했네요. 민망한 생각 갖고 있다. 국무위원이 어쨌든 이런 일이 벌어진 상황에 대해서 특히 뭐 민주당 내에서도 이게 민심 위반 기류가 많이 보이다 보니까 상당히 고심하는 부분이 역력해 보입니다. 그럼요. 우리가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지지율의 어떤 변동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저는 정세균 총리가 이렇게 대국민 일종의 이제 사과죠. 유감 표명입니다. 국무위원회 수장으로서 일단은 이런 자녀 문제로 심려를 끼친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게 사과를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이 사과의 끝에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는 거였거든요. 빠르게 수사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거취에 대해서 입장을 표명하겠다는 걸로까지도 해석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수사 결과가 뭐 아무 일이 없다 그러면은 뭐 이런 문제가 없겠지만 조금이라도 국민이 뭐 어떻게 보면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의 어떤 수준의 수사 결과가 나온다 그러면
거취를 표명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으로 해석이 될 수 예.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사실은 추미애 장관이 이 부분에 관해서 어떻게 하든 법적 하자가 없다 그래도 여러 가지 지금 뭐 이 특혜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보좌관 전화 안 했다 그러지만 전화한 걸로 지금 드러나고 있고 이런 것들은 본인이 군인이라 그러면 본인이 했어야 될 일들을 부모나 보좌관이 한다는 거는 굉장히 사실 권력을 앞세운 그런 부분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아예 초반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국민들에게 뭐 엎드렸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져 올 사안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네. 그 부분을 계속해서 이렇게 뭐 아니다라는 걸로 일관했기 때문에 오히려 부담이 지금 커진 상황이고 이 자체가 정부에게도 큰 부담으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이게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법적인 책임을 따지는 것도 역시 중요하지만 또 정치적으로나 도의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지 않나라는 의견이 있는 것도 사실인데 좀 어떤 식으로 추 장관이 입장을 내야 된다고 보시는지 여기에 대한 의견도 궁금하거든요. 추 장관이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 자신의 의견을 내기에는 좀 늦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단안을 내릴 상황은 사실은 초반에 지금 한 달 전쯤부터 이 문제가 야기됐을 때 일관된 어떤 입장을 좀 보였어야 됐어요. 아까 지금 말씀드린 부분이라든지 혹은 최소한 그러니까 김남국 의원이 오전과 오후에 말이 달라진 어떤 상황이 다시 여기로 얘기한다면 보좌관이 전화한 것은 인정을 한다든지 어떤 부분에서 인정을 하고 그렇지만 그 부분은 뭐 예를 들어서 그냥 단순한 문의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의 좀 해명이 필요한데 앞뒤 해명 없이 무조건 아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없다라는 입장에서 한 번도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미 뭐 특임 검사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만약에 추미애 장관이 어떤 입장을 보인다 하는 것이 이 사태를 어떤 진정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이미 지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이 요구하는 건 사실이냐 아니냐. 추미애 장관이 중간에 뭐 이렇게 어떤 것을 인정한다 안 인정한다가 중요한 게 아닌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이 모든 것들은 사실 시기를 놓친 그런 부분이 많다라는 생각입니다. 예. 이 얘기는 뭐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 같으니까요. 저 다른 주제로 넘겨보겠습니다. 최근 정치권 국회에서 국회의원들 때 아닌 재산 신고 논란이 그냥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원래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한 11억 원 조금 넘는 돈을 재산에서 누락 신고를 했다라는 의혹이 불거졌고 본인은 이제 해명은 했지만 그 부분이 약간 석연치 않은 상황에서 제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조수진 의원은 나만 당할 수 없다라는 식으로 이제 또 여당 의원들을 숱하게 얘기를 하면서 그 불똥이 이곳저곳으로 튀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도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보면 여야 의원 통틀어서 10억 이상, 그러니까 총선 때 후보자 때 등록했던 신고액보다 10억 이상 증가한 분이 15명이나 돼요. 예. 이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총선 때가 국민들이 유권자들이 상당 부분 기망당했다라고 해석을 해도 뭐 무관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고의적으로 했느냐가 사실 관건이잖아요. 고의적으로 총선 때 후보 때 누락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검증이 강화된 지금 의원 신분의 상황 속에서는 그걸 다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증가한 것이 나왔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건데 결과적으로 이 부분이 이제 불법이 되려면 고의성이라는 것이 규명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고의성이 규명되기가 쉽지 않거든요. 뭐 때문에 했다 뭐 이렇게 그 부분은 사실 선관위가 파악을 해야 되는데 쉽지가 않은 그런 측면. 하지만 국민들은 이렇게 갑자기 그 5개월뿐이 안 된 상황에서 10억이 늘어났다. 이렇게 보면 법적인 뭐 접근은 못한다 그래도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불쾌할 겁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 이제 평가는 하고 있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이거를 이제 이번에 그냥 그치면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 후보 때 검증 시스템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선 때 후보 등록할 때 재산 신고 때도 검증 시스템이 가동이 돼서 실질적으로 이런 누락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뭐 후보를 사퇴시킨다거나 뭐 그런 제도를 만들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반복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죠. 이게 뭐 돈이 많고 부자라고 해서 다 죄를 짓는 건 아닌데 이게 법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굳이 이렇게 재산을 축소 신고를 하는 이유가 왜 정치인들 이런 사례들이 자주 빚어지는 겁니까? 일단 선거 운동에 도움이 되죠. 선거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그 공격적인 어떤 그 네거티브를 받을 때 어떤 재산 형성과 관련된 부분 또는 친인척과 관련된 부분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사실은 서로 네거티브용으로 상대방의 어떤 그런 정보를 캡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일단 자신이 이렇게 냈을 때 이렇게 드러나는 어떤 부분들 그것 때문에 사실은 축소하는 경우도 있고.
있고 또는 여러 가지 재산 형성 과정 속에서 사실 숨기고 싶은 부분들도 있고 또 나중에 문제가 되더라도 지금은 일단 넘어가 보자 하는 뭐 그런 심리도 있고 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실 굉장히 카르텔이 형성돼 있어요. 그러니까 의원들끼리 이미 당선된 이후에 서로 재산 신고를 누락한 것을 공격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사실 한번 공격이 시작되면 그래? 그리고 바로 반사적으로 서로 공격하다 보면 굉장히 많은 것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역대 어떤 국회 끝나서 5개월 이내로 재산 신고를 누락했다고 의원들끼리 서로 고발하거나 의원들끼리 폭로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굉장히 카르텔처럼 이게 지켜왔던 어떤 상황이죠. 조수진의 네. 이번 케이스가 사실상 그럼 이례적이네요. 굉장히 이례적인 예. 거네요. 여당 의원들 실명을 거론하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렇죠. 조수진 의원 같은 경우도 사실은 어떤 시민단체가 고발을 했다 해서 드러난 것이 아니라 열린민주당에서 또 이렇게 시작이 됐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맞물리면서 이제 드러나기 시작했거든요. 네. 결과적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구나,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구나. 서로 이렇게 지켜주다 보면은 이 재산 누락과 관련해서는 아주 편하게 지금까지 해왔구나라는 걸 느끼게 만드는 어떤 계기가 되지 않았나. 예. 그렇기 때문에 조금 15일까지 다음 달 15일에 이제 공소시효가 만료된다라고 하지만 네. 지금 일부에서 얘기하는 전수조사하자. 아마도 전수조사라는 건 아마 안 될 거를 예상하고 지금 한 발언인 것 같긴 한데 이 부분은 지켜보시는 분들도 꼭 잊지 말고 이 부분 보나마나 이번에도 넘어가겠구나. 넘어가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함께 해야 되는 지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금 두 분 얘기해 주셨는데 이게 고의성을 일단 입증하기가 어렵기도 하고 공소시효도 다음 달 15일 끝나는데 정기국회 중이니까 결국 폭로전은 이어지더라도 이게 실질적인 처벌까지 이어지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봐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렇죠. 다음 달 15일까지가 지금 공직선거법 위반의 종료 시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뭐 고발한다 그래서 수사팀이 이제 뭐 구성이 된다 그래서 지금 며칠 사이에 어떻게 이 수사로 종결시킬 수 있겠어요. 그래서 사실상은 수사하기 굉장히 어려운 조건이 돼버렸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 두 분 같은 경우 비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지역 같은 경우 상대 후보가 있기 때문에 상대에 대한 어떤 허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선거 과정 속에서 이렇게 찾아보는 경향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비례는 실질적인 어떤 상대가 없잖아요. 그러다 예. 보니까 그것이 검증이 더 안 되는 그런 경향성도 있는 거죠. 그래서 비례 후보들에게도 좀 그러한 어떤 검증 시스템을 좀 더 강화하는 그런 것들도 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예, 지금 뭐 여권에서 추미애 장관을 둘러싼 그 야권 공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또 한 명 이상직 의원에 대한 야당의 공세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뭐 이스타항공 창업주기 때문에 이 대량 실업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묻기도 하고 또 이상직 의원은 또 이번 또 조수진 의원의 이른바 실명 언급에 또 포함되기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신동근 최고위원이 같은 당인데 여기에 대해서 책임 있게 대처해야 된다라는 언급도 했고요. 김현미 장관은 이 부분에 대한 또 경고를 했다, 비판도 했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한 그 야권의 공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여기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저도 김현미 장관이 2번이나 불러서 경고를 했다라는 보도를 봤고요. 또 신동훈 최고위원이 또 언급하는 것도 봤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지금까지 가만히 있었느냐는 거예요. 즉 이스타항공 문제가 지금 최근에 1, 2개월 내로 지금 불거진 문제가 아니거든요. 예. 지금은 해고했기 때문에 대량 해고했기 때문에 바로 좀 문제가 이제 커지고 있는 것이지 사실은 이전부터 수년 전부터 계속 문제가 배태되면서 지금 도덕적으로 그러니까 이 지분을 갖고 있었던 오너 일가의 도덕성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중심이 되는 사람이 여권에 지금 국회의원이 돼 있다라고 했을 때 지금 여권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어떤 방향성, 노동 문제에 대한 방향성이라든지 또는 기업의 어떤 도덕성, 기업인의 도덕성이라는 어떤 문제 제기 지금까지 해왔던 것에 비추어 봤을 때 이상직 의원의 이 지금 문제는 굉장히 늦다. 대응도 늦고 거기에 대해서 당의 입장도 사실은 뚜렷하지 않고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그냥 방치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 이 최고위원의 발언과 국토부 장관의 어떤 발언만으로 안
안 된다. 당이 이 문제는 좀 더 공식적으로 어떤 입장을 취하고 이사항공과 관련된 해고 노동자들의 입장에 서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입니다. 참 여러 가지 뇌관들이 이렇게 도사리고 있네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7조 8천억 원 규모의 4차 추경안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이제 국회로 넘어왔는데요.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1차 긴급 재난지원금이 사실상 5월 달에 만들어지고 그때는 코로나가 어느 정도 완만해지는 장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생계 유지를 지원하는 그런 측면도 있고 그렇지만 더 나가서 이제 경기를 진작시키고 뭐 국민들을 좀 위로하고 그래서 보편적인 어떤 지원이 되고 좀 많이 쓰게 이렇게 하는 것인데 네. 지금은 갑자기 또 다시 방역 기준이 강화가 돼가지고 실질적인 피해를 보는 분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분들의 어떤 생계를 지원해주는 목적이 워낙 크기 때문에 선별 지원으로 간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뭐 가장 큰 금액이 소상공인 자영업자 실질적인 피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뭐 집합 명령, 집합 금지, 집합 제한. 그 장사가 거의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특정 뭐 근로자라든가 또는 뭐 프리랜서 이분들에게 또 일정 부분 이제 지급이 되고 또 한 가지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아주 어린 친구들을 이제 데리고 있는 자녀로 갖고 있는 분들은 이렇게 학교가 쉬게 되면 사실 이중으로 돈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맡기고 이제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굉장히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에게 돌봄 지원하는 거 이것까지는 이제 선별적으로 좀 잘 구성이 됐다고 봐요. 그런데 이제 하나 문제는 이제 통신비를 2만 원씩에 이렇게 지급을 하는 것이 지금의 이런 생계를 지원하는 그런 이 기조 속에서 맞는 것인지 이것과는 좀 결이 다르잖아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 부분은 저는 좀 이 뭐 의사결정을 했던 것이 기재부인지 어딘지 잘 모르겠지만 사실상 좀 행정 편의주의가 아닌가. 그러니까 추석 전에 뭔가 이제 주는 것이 통신비가 가장 보편적으로 아주 쉽게 줍니다. 그리고 모두 다 받을 수 있어요. 이게 뭐 전기비를 준다 그러면 가장이 혜택을 받지만 이 전화는 다 쓰잖아요. 그러니까 예.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한 것 같은데 뭔가 기조를 하나 선택을 하면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있는 거죠. 예. 그 통신비가 말씀해주신 대로 지금 가장 좀 논란이 많은 것 같은데 네. 평론가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 선별복지냐 뭐 보편복지냐 그러니까 보편 지급이냐 선별 지급이냐 하는 논란은 정부에서 이미 이번에 사실 그 정리를 했잖아요. 예. 선별로 가겠다. 그리고 맞춤형 지원으로 가겠다. 그렇게 했다면 정책의 일관성이 있어야죠. 그런데 갑자기 당정이 만나서 2만 원을 전부 다 주겠다라고 입장이 바뀝니다. 그러면 굉장히 설득력이 떨어지지 않나요? 왜냐하면 정책적으로 이번에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여당 내에서도 이야기가 많았어요. 반대하는 이재명 지사 이야기도 있었고 또 이재명 지사만이 아니라 보편으로 가자 이런 상황 속에서 정리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갑작스럽게 이낙연 당대표의 이야기를 들어서 보편적으로 전부 다 주겠다라는 그 과정도 정책의 일관성이 떨어지는 것이고 저는 결정적으로 지금 왕조 시대가 아니잖아요. 지금 대통령께서 언급하신 그 표현들 뭐 그 위로나 정성 이런 표현을 들으면서 조선 시대의 임금한테도 품위 유지비가 있었습니다. 예. 곳간이 있었어요. 가뭄이라든지 혹은 홍수가 날 때 자기가 사실은 그것을 쓸 수 있는 그런 그 곳간이 있었거든요. 그걸 풀어서 사실 내 정성을 들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정책적인 거예요.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입니다. 그 효율적인 배분을 하는 우리의 세금으로서 낸 것인데 이것을 이 정부에서 정성이라든지 위로라는 표현을 써서 시혜성으로 이렇게 이 표현되는 것 이게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정책적으로 받아들이게 해달라. 이것이 네. 어떤 것이 효율적인 것이냐라는 그런 설득을 해달라는 것이지 지금 정부가 뭐 이렇게 시혜성으로 표현할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1분 정도 남았는데요. 그러니까 행정부가 이제 예. 편성권이 있죠. 예산 편성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편성을 한 거예요. 결과적으로 심의하고 의결은 이제 국회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2만 원의 문제가 사실 국민들에게 와닿지 않고 불필요하다 그러면 거기서 조정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제 좀 확실한 것은 여야 간에 추석 전에 뭔가 좀 지급하는 것이 좋겠다는 데는 공감대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한 2주 정도 남아
남았다고 보면 예. 그 사이에 심도 있게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부채가 계속 늘어나는 과정이니까 불필요한 것들을 좀 제거해 나가면서 예. 국회가 그런 바른 방향으로 간다 그러면 존재감도 더 찾을 수 있고 좋은 거죠. 뭐. 예, 국회는 대정부 질문도 해야 되고 그리고 이 추경안에 대한 처리도 추석 전에 빨리 해야 될 것이고 참 일들이 많은데 바쁘겠네요. 다음 주에 참 지켜볼 것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관옥 계명대 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